핵무기를 움켜쥐었지만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한 북한. 세계 최강을 자부했지만 전장에서 흔들린 러시아. 그리고 동맹조차 무너뜨린 미국의 오만. 그 혼돈의 한가운데 세계는 뜻밖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기술자들. 그러나 눈빛은 꺼지지 않았죠. 그들의 나라가 멈추자 초강대국의 심장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핵보다 강한 무기.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세상을 울린 그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틀렸습니다. 핵무기가 곧 국력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에서 강의하던 날, 한 질문이 제 인생을 뒤집어 놓았어요. 핵 없는 나라가 정말 약할까? 이 의문은 조지아에서 벌어진 충격적 사건과 맞물리면서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국 땅에서 한국 기술자 300명이 넘는 인원이 범죄자 취급받던 그 순간, 이 혼란은 충격적 장면과 겹치면서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진짜 무서운 건 핵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안보를 담당하면서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핵정책 박사 학위를 받고 모스크바 국립대에서도 강의를 해왔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대학 국제관계학과 대형 강의실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러시아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중국, 인도,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도 섞여 있었어요. 저는 칠판에 간단한 질문 하나를 적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5위 안에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핵무기 없이 강대국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모두 핵보유국이니까 말입니다. 교수님,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줄에 앉은 러시아 학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핵무기가 없으면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없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과연 그럴까요? 핵무기가 정말 국력의 전부일까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한 나라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뒷좌석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굳이 그런 가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중국이 사실상 세계 최강국인데 말이에요.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러시아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중국 학생이 저런 말을 하다니.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죠. 긴장감이 흘렀지만 저는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미로운 발언이네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요? 중국이 정말 최강국이라면 왜 지금도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왜 반도체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발버둥치고 있을까요? 중국 학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러시아 학생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거든요. 자, 그럼 이런 나라는 어떨까요? 저는 칠판에 몇 가지 수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조선업 1위, 반도체 메모리 1위, 배터리 1위, 디스플레이 1위, 철강 생산 5위, 자동차 생산 5위, 경제 규모 10위. 그런데 핵무기는 없어요. 이런 나라가 과연 약한 나라일까요?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나라가 정말 있습니까? 어디죠? 혹시 일본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이 아니에요. 일본보다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그때 한 러시아 학생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교수님, 정말 그런 나라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핵무기 없이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나요? 바로 그 질문을 기다렸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특별해요. 전쟁이 나면 국민 참여 의지가 90%가 넘어요.
징병제를 유지하면서도 불만이 없어요. 오히려 군 복무를 자랑스러워하죠. 위기가 닥치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맞서는 나라예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중국 학생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물론이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그 나라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단 한 건의 폭동도, 단 한 개의 상점, 약탈도 없었습니다. 시위가 끝나면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하고 돌아갔어요. 이런 국민성을 가진 나라가 과연 약할 수 있을까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실을 말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바로 그 나라 기술자들이 얼마 전 미국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았어요. 합법적으로 입국한 엔지니어 300명이 넘는 인원이 영장도 없이 구금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말입니다. 중국 학생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차가운 겨울 하늘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순간이 왔거든요. 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핵무기 없이도 세계를 떨게 만드는 유일한 나라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진실 말입니다.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이 술렁였어요. 특히 중국 학생은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그 얼마 전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날 밤의 일입니다. 늦은 저녁이었는데 누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할까 싶어서 화면을 봤더니 조지아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차관보님, 큰일 났어요. 현대자동차와 LG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모조리 체포되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재 영사관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지금 현장이 아수라장이에요. 장갑차와 헬리콥터까지 동원됐습니다. 저는 잠이 확 깼어요. 뭐라고요? 무슨 일이죠? 영장은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영장에는 남미 출신 불법 체류자 4명의 이름만 적혀 있는데 한국인들을 모조리 잡아가고 있어요. 합법 비자 소지자들까지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옷을 입고 차에 올랐어요. 조지아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거리였지만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분 단위가 중요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전화가 걸려왔어요. 부차관보님,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현장에 파견된 FBI 연락관이 보고했습니다. 체포된 인원이 300명을 넘어섰는데 이 중에 불법 체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합법적으로 입국한 엔지니어들과 연구진입니다. 그럼 왜 잡아간 거예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위에서 의심스러운 외국인은 모조리 데려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현장 요원들도 당황하고 있어요. 저는 헬기를 타고 조지아 현대자동차 공장 상공에서 내려다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장갑차가 공장을 포위하고 있었고 헬리콥터가 상공을 맴돌고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더욱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쇠사슬로 연결된 수갑을 차고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한 중견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저는 정당한 비자로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의 손목에는 쇠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자랑스러운 한국의 기술자가 말입니다.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수사관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을 체포한 거요? 영장에 따라 수색 체포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영장을 보여주세요. 제가 요구했습니다. 수사관이 건넨 영장을 보고 저는 경악했어요. 거기에는 정말로 남미 출신 불법 체류자 4명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이름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 영장에는 한국인 이름이 없는데 왜 한국인들을 체포하는 거요? 제가 따졌습니다. 의심스러운 외국인은 모조리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수사관이 뻔뻔하게 답했어요. 의심스럽다는 게 무슨 근거요? 이들은 모두 합법 비자 소지자들이에요. 그건 조사해봐야 알 일입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 중요한 건 한국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기술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어요. 이들은 현대자동차의 핵심 엔지니어들과 LG 배터리의 선임 연구원들이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핵심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없이는 공장이 하루도 돌아가지 못해요. 한 선임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배터리 생산 라인의 핵심 기술은 모두 우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심장부를 마비시킬 수 있는 일이었어요. 급히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의 미국인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 상황이 며칠만 지속되면 공장 전체가 멈춰야 합니다. 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산 라인의 모든 핵심 기술이 그들 손에 있거든요. LG 배터리 공장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인 공장장이 제게 호소했어요.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한 배터리 기술 없이는 테슬라에 납품할 배터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생산이 완전히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구나 하고 말이에요. 핵무기는 없지만 미국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구금 시설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받는 대우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임시 구금 시설은 형편없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침대도 딱딱한 나무 판자였습니다. 식사는 차가운 샌드위치 한 개가 전부였어요. 이건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닌 합법적인 기술자들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시설 관리자에게 항의했습니다.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가 무관심하게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미국이 동맹국의 기술자들을 이렇게 모욕적으로 대하다니, 이건 동맹이 아니라 굴욕이었습니다. 급히 한국 외교부에 연락했어요.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3,500억 달러 투자 협상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외교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범죄자 취급받고 있어요. 이건 국가 모독 수준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한국인 기술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쇠수갑에 묶인 채로도 당당함을 잃지 않던 그들의 모습이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러시아 학생들에게 들려준 또 다른 기억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중국에서 목격한 씁쓸한 현실 말입니다. 몇 년 전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핵정책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에요. 중국 정부에서 자랑스럽게 안내한 곳이 바로 베이징 지하 핵연구소였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이 시설을 보여주며 자국의 과학기술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베이징 외곽으로 나가니 거대한 지하시설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도 큰 규모였어요. 중국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3,000명의 연구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핵연구소죠. 처음에는 저도 압도당했어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시설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연구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 연구원에게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연구 목적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다른 연구원에게도 똑같이 물어봤지만 대답은 비슷했어요. 제 담당 부분만 알 뿐, 전체적인 그림은 몰라요. 위에서 지시한 대로만 합니다. 저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어요. 진짜 과학자라면 자신이 하는 연구에 대해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연구원들 사이에 소통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어요.
각자 완전히 분리된 구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옆 구획에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다른 팀과 협업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협업이라는 게 없어요. 각자 맡은 일만 하면 됩니다. 한 연구원이 기계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희가 하는 연구가 정말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용인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목적을 의심한다니, 이게 정상적인 연구 환경일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몇 년째 똑같은 실험만 반복하고 있어요. 실패해도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지 않고 그냥 다시 하라고 해요. 질문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질문하면 안 된다고요? 네, 내가 생각할 필요 없다. 시키는 대로만 해라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로봇처럼 일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과학의 본질은 질문에서 시작되는데 질문조차 할 수 없다니, 이런 곳에서 진정한 과학적 발견이 가능할까요? 중국 측 안내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장점은 효율성이에요. 불필요한 토론 없이 정해진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장점이 아니라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창의성을 억압하는 시스템에서는 진정한 혁신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연구원이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원하는 결과와 다르게 나오자 숫자를 바꾸고 있었어요. 왜 데이터를 바꾸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학이 아니잖아요. 과학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살아남는 거죠.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곳은 연구소가 아니라 거대한 가짜 공장이었습니다. 진짜 과학 연구가 아니라 보여주기용 실험을 하는 곳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더욱 암울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자신들의 연구에 회의적이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한 중견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연구의 대부분은 이미 서구에서 완성된 기술을 따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발견이나 혁신은 거의 없어요. 그럼 왜 계속 하시나요?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 갈 곳이 없어요. 또 다른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진짜 연구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실패는 용납되지 않고 질문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해요. 오후에는 중국 정부 관계자와 만났는데 그들의 말이 더욱 가관이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국을 추월하는 것입니다. 한 고위 관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제가 물었어요. 인력과 자본을 대량 투입하면 됩니다. 연구원 수를 2배로 늘리고 예산도 2배로 늘릴 계획이에요. 하지만 과학은 양이 아니라 질 아닌가요? 양이 쌓이면 질이 됩니다. 중국식 방법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어요. 과학을 공장에서 물건 만들듯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없어요. 견학이 끝나고 베이징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중국의 과학기술 현실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 학생들에게 보낼 강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바로 10년 전 북한 영변에서 목격했던 참담한 장면들 말입니다. 중국에서 본 창의성 없는 과학이 북한의 절망적인 현실과 겹쳐지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진정한 과학 강국의 조건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10년 전 북한 영변에서 목격했던 참담한 장면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중국에서 본 창의성 없는 과학이 북한의 절망적인 현실과 겹쳐지면서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미국 대표로 파견되었을 때였어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이 목적이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와 북한 사이의 제네바 합의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공식 사찰이었죠. 평양에서 영변까지 가는 길은 정말 험난했어요.
비포장도로를 3시간이나 달려야 했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을씨년스럽기만 했습니다. 도착한 영변 핵시설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물 외벽은 낡고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어요. 창문은 깨진 채로 비닐로 임시 처리되어 있었고 담벼락에는 녹이 슬어 흘러내린 얼룩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동행한 다른 사찰관들도 저와 같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핵시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설 안으로 들어가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복도의 전등은 반도 켜지지 않았고 바닥은 여기저기 물이 새어 질척거렸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숨이 하얗게 나왔어요. 북한 측 안내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시설이 좀 오래되었지만 연구에는 문제없다고 둘러댔지만 제 눈에는 이곳이 연구소가 아니라 폐허처럼 보였어요. 과연 이런 곳에서 제대로 된 연구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가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수십 년 전 구식이었습니다. 컴퓨터는 부팅하는 데만 10분이 걸렸고 프린터는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한 연구원에게 이런 장비로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물어보니 그가 체념한 듯 그냥 참고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연구원들의 식사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도시락통을 열어보니 옥수수밥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반찬이라고 해봐야 무 몇 개가 다였어요. 이게 점심 전부인지 놀라서 묻자 한 젊은 연구원이 쓴웃음을 지으며 요즘은 이것도 많이 주는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의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잡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연구 과정을 지켜봤는데 더욱 참담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정전이 되었어요. 그때마다 모든 연구가 중단되고 연구원들은 그냥 앉아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전이 이렇게 자주 나는데 연구 진행이 가능한지 물어보니 한 중년 연구원이 무표정하게 익숙해졌다고 답했어요. 정전되면 손으로 계산하고 다시 전기 들어오면 컴퓨터에 입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전기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고장난 지 오래되었다고 했어요. 수리할 부품도 예산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밀한 핵연구가 가능할까요? 저는 점점 이곳의 실상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연구원들과 개별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팠어요. 한 여성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서 솔직히 말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물론이라고 답했고 그녀는 자신들이 하는 연구가 정말 핵무기 개발인지 의문이 든다고 털어놓았어요. 실험을 해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재료도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실패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다며 모든 연구원이 무서워하면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지 묻자 그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매일 살아남는 것만 생각한다고 답했어요. 연구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연구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신들이 만드는 건 핵무기가 아니라 고철이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기술도 없고 재료도 없어서 그냥 흉내만 내는 거라고 털어놓았어요. 왜 계속하는지 묻자 안 하면 죽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과학자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연구를 한다니 이런 곳에서 진정한 과학적 성과가 나올 리 없었습니다. 실험실을 둘러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실험 장비는 고장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시약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많았어요. 시약들을 언제 구입했는지 물어보니 몇 년 전이라고 답했습니다. 새로 살 예산이 없어서 계속 써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실험 결과가 정확할지 묻자 정확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은 연구소가 아니라 절망의 공간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을 포기하고 그냥 생존만을 위해 일하는 곳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젊은 여성 연구원과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은 대학에서 핵물리학을 전공했고 정말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그녀는 연극이라고 답했어요. 핵무기를 만든다는 연극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자신들은 그냥 배우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녀의 눈물을 보고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꿈을 가진 젊은 과학자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다니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영변을 떠나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철만 만들어내는 북한의 현실, 그리고 공포와 절망 속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의 모습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영혼이 죽은 곳에서는 진정한 과학이 자랄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려고 해도 과학자들의 마음이 죽어 있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북한에서 돌아온 후 러시아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진정한 과학 강국의 조건은 첨단 장비나 거대한 예산이 아니라 자유롭게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북한에서 돌아온 후 러시아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강조했던 그 순간 제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국장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늦은 시간에 연락할 리 없는 분이었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국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지아 현대자동차 공장과 LG 배터리 시설에서 대규모 체포 작전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인 기술자 수백 명이 연루되었다고 했습니다. 즉시 긴급 화상회의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모스크바 대학 연구실에서 워싱턴과 조지아를 연결하는 3자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국무부 위기관리실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여러 부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조지아 현장에서 접속한 FBI 특별수사관이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새벽부터 시작된 작전으로 현재까지 300명이 넘는 한국인이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포영장에 명시된 대상과 실제 체포된 인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영장에는 남미 출신 불법 체류자 4명의 이름만 적혀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체포된 한국인들의 신분이었어요. 모두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와 LG의 핵심 기술진들이었습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의 핵심 엔지니어부터 배터리 연구개발팀의 선임 연구원까지 미국 제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들이었어요. 국무부 동아시아 국장이 침통한 목소리로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에 미칠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 투자 계획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지아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심각했어요.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는 수십 대의 경찰차와 장갑차가 배치되어 있었고 헬리콥터가 상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테러리스트를 소탕하는 작전 같았어요. 하지만 체포되고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던 한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현장 화면을 통해 본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쇠사슬로 연결된 수갑을 찬 채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자신들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중견 엔지니어가 현장 요원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자신은 정당한 비자로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그냥 지시에 따를 뿐이라며 무시하고 있었어요. 현장을 지휘하던 수사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의 말이 더욱 가관이었어요. 영장의 내용과 실제 작전이 다른 이유를 묻자 의심스러운 외국인은 모조리 조사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의심스럽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 중요한 건 한국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화상회의를 통해 구금된 한국인 기술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의 핵심 엔지니어들과 LG 배터리의 선임 연구원들이었어요.
미국 제조업의 심장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선임 엔지니어가 화면을 통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들 없이는 공장이 하루도 돌아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배터리 생산 라인의 핵심 기술은 모두 한국 기술자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심장부를 마비시킬 수 있는 일이었어요. 급히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의 미국인 매니저와 연결했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 상황이 며칠만 지속되면 공장 전체가 멈춰야 한다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생산 라인의 모든 핵심 기술이 그들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LG 배터리 공장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인 공장장이 화상회의를 통해 호소했어요.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한 배터리 기술 없이는 테슬라에 납품할 배터리를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생산이 완전히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구나 하고 말이에요. 핵무기는 없지만 미국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화상회의를 통해 본 구금 시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받는 대우를 보고 나서 저는 정말 분노했어요. 임시 구금 시설은 형편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침대도 딱딱한 나무 판자였어요. 식사는 차가운 샌드위치 한 개가 전부였습니다. 화면을 통해 시설 관리자에게 항의했지만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무관심한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 순간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미국이 동맹국의 기술자들을 이렇게 모욕적으로 대하다니, 이건 동맹이 아니라 굴욕이었습니다. 급히 한국 외교부와 연결해서 상황을 보고했어요.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협상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다고 경고했어요. 외교부 장관이 얼마나 심각한지 묻자 저는 한국인들이 범죄자 취급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국가 모독 수준이라고 했어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한국인 기술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쇠수갑에 묶인 채로도 당당함을 잃지 않던 그들의 모습이 말이에요. 바로 그때 더 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워싱턴 정부 고위층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체포된 인원수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그 여파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새벽 6시 정부 최고 위층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화상회의를 통해 본 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침착함을 자랑하던 고위 관료들이 모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다른 이들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했어요. 체포된 총 인원은 475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진짜 불법 체류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한국 기술자들과 연구진이었어요.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얼굴이 질려가는 모습이 화면을 통해 생생히 전해졌어요. 3,500억 달러 투자 협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이 서서히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즉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가히 폭탄급이었습니다. 주권 모욕 앞에 협상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어요. 3,500억 달러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해외 언론들은 이 사건을 한미동맹 최대 위기로 규정하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유럽 언론들은 미국의 동맹국 대우 방식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이런 일이 언제든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부 회의실에서는 책임 공방이 시작되었어요. FBI 국장이 자신들은 영장에 따라 정당하게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장에는 4명의 남미인 이름만 있었는데 왜 한국인 수백 명을 체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국무부 동아시아 국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주요 동맹국들에게 이번 사건을 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일본과 독일에서도 자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최고 권력자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불법 체류자를 잡은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가 진실을 듣고 나서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조지아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는 한국 교민들이 몰려와 항해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LG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급히 화상회의에 참여해서 절망적인 보고를 했어요. 현대자동차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면 생산 라인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공장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 생산 중단으로 인한 손실만 수십억 달러에 달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LG 배터리 공장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 공급 중단을 우려하며 대체 공급처를 물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전기차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국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즉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중국은 한국 기술자들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 투자를 제한하면서 20년 세금 면제와 토지 무상 제공까지 약속했어요. 그 성명서에는 특히 자극적인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동맹국이라는 이름으로 파트너를 모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었고 전 세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회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어요. 중국이 미소를 지으며 한국을 유혹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동맹국을 쇠사슬로 묶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까요?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어요. 한국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폭락했고 미국 제조업 섹터 전체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중단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량 매도에 나섰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다른 동맹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 투자 시 주의사항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독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영장 없는 체포가 언제든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나토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동맹국 간의 신뢰가 흔들리면 전체 동맹 체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이는 미국의 세계적 위상에 치명타를 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정부 최고 위층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공식 사과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지만 한국 측에서는 이미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주권을 침해한 나라에 3,500억 달러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속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그 한마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미국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놓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최고 권력자를 조롱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어설픈 메시지를 올렸다가 더 큰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무릎 꿇은 사과나 다름없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한국 쇼크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우지수가 1200포인트나 폭락했어요. 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동맹국들의 신뢰 실추였어요. 70년 동안 쌓아온 한미동맹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맹국들도 미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화상회의를 통해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진짜 강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이었어요. 핵무기가 아니라 기술과 품격이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진짜 강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을 확신한 저는 다시 러시아 학생들에게 또 다른 기억을 꺼내놓기로 했어요. 바로 몇 년 전 한국에서 목격했던 충격적인 장면들 말입니다. 그때는 제가 한국에 주재하면서
사드 배치 협상을 담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국의 핵기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원자력 안전 협력 논의가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대전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북한 영변이나 중국 베이징 연구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건물 자체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연구원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감과 열정이 넘쳐 흘렀어요. 연구소 안내를 받으며 첫 번째로 놀란 것은 연구원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이었어요. 복도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들이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는데 그 주제가 바로 핵융합 기술의 한계 돌파 방안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본 침묵하는 연구원들과는 정반대였어요. 한 선임 연구원이 저를 실험실로 안내하면서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원자력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특히 농축 기술과 재처리 기술에서는 이미 핵무기 제조가 충분히 가능한 단계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원한다면 몇 개월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들은 말이었어요. 그 연구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 것이 더 강한 힘이라고 했어요. 핵무기를 보유하는 순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진정한 발전은 멈출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힘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북한처럼 없는 힘을 과시하려고 발버둥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다른 연구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기술들을 목격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현장이었는데 이는 단순히 전력 생산용이 아니었어요.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었습니다. 연구팀장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이 기술은 아프리카의 오지나 남미의 외딴 지역에도 안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핵무기와 같은 기술을 인류를 살리는 도구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철학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파괴가 아니라 창조를 위해 과학을 활용하는 나라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감명받았어요. 한 중견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꿈은 한국 기술로 전 세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비전을 가진 과학자들을 보고 저는 진정으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핵안전 연구센터를 방문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이 개발한 안전기술들이 일본보다도 앞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예방 시스템부터 사후 처리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연구센터장이 자랑스럽게 보여준 시뮬레이션 시설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모든 가능한 사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가 핵무기 따위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젊은 여성 연구원과의 대화였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충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기술은 생명을 구하는 데 써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북한 영변에서 만났던 절망적인 여성 연구원이 떠올랐어요. 똑같이 핵기술을 다루는 여성 과학자인데 한쪽은 절망에 빠져 있고 다른 쪽은 희망에 넘쳐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진정한 강국과 허상의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소를 떠나기 전에 소장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것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어요.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순간 한국은 작은 나라가 되지만 핵무기 없이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대국이라고 했어요. 이런 철학을 가진 지도자들과 과학자들을 보며 저는 한국이 왜 특별한 나라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만난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과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한국의 외교 철학은 힘의 균형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이었어요. 강한 나라가 되되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 외교관이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기술에 더 집중한다고 설명했어요. 이런 경험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나라야말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강국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무력이 아니라 기술과 철학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였습니다. 러시아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는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진정한 국력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조지아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 모든 철학과 현실이 충돌하는 결정적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국이 한국의 진정한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동맹국을 적으로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진정한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동맹국을 적으로 대한 그 현실을 목격한 후 저는 러시아 강의실로 다시 돌아와 학생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결론을 들려줄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강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을 무시하며 비웃던 중국 학생도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호기심과 존경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이들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핵.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핵무기도 아닌데 핵이라니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한 러시아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핵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유지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이야기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사건, 중국의 허상, 북한의 절망, 그리고 한국에서 목격한 놀라운 현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에 보이지 않는 핵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칠판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결속력, 두 번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를 추구하는 철학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핵무기보다도 무서운 힘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결속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몇 년 전 한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을 때의 일을 언급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지만 단 한 건의 폭동도 없었고 단 하나의 상점 약탈도 없었다고 했어요. 시위가 끝나면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하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국민성을 가진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학생이 그런 게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나면 국민 참여 의지가 90%를 넘어서는 유일한 나라라고 했어요. 징병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이 불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학생 하나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한국 국민들은 모두 전쟁을 원한다는 것인지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정반대라고 답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야말로 평화를 가장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 진짜 무서운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요소인 기술력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이 세계 조선업 1위, 반도체 메모리 1위, 배터리 1위, 디스플레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핵무기 없이 이뤄낸 나라라고 강조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기술들이 모두 다른 나라들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조지아 사건이 바로 그 증거라고 설명했어요. 한국 기술자 몇백 명이 구금되자 미국 전체 제조업이 마비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모습이라고 강조했어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힘 말입니다. 세 번째 요소인 철학에 대해서는 가장 감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원한다면 몇 개월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기술이라고 말했어요. 이는 아프리카의 오지나 남미의 외딴 지역에도 안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원자력 기술을 파괴가 아니라 창조를 위해 사용하는 나라라고 강조했어요. 북한에서 탈출한 여성 연구원의 이야기도 다시 들려줬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와서 저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소개했어요. 이제 진짜 과학을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감격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과학자인데 한쪽은 절망 속에서 고철을 만들고 다른 쪽은 희망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대비해서 설명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핵심을 찔렀어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핵의 위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힘이라고 강조했어요. 실제로 조지아 사건 이후 중국까지 나서서 한국을 유치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20년 세금 면제와 토지 무상 제공까지 약속하며 유치전을 벌였다고 설명했어요. 미국이 쇠사슬로 묶는 동안 중국은 꽃다발을 내밀었다고 비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전략적 가치의 증명이라고 강조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유럽 국가들의 반응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안보기구에서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어요. 동맹국 간 신뢰가 흔들리면 전체 안보 체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러시아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럼 결국 미국이 졌다는 것인지 말이에요. 저는 승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진정한 강국은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의 모델이라고 설명했어요. 위협이 아니라 매력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말입니다. 예비군 훈련 참석률이 99%라는 통계도 소개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이 도망가지 않는 나라 위기 때마다 더욱 단결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강조했어요. 중국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중국도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크기나 인구로는 이길 수 없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는 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고 설명했어요. 베이징 연구소에서 본 창의성 없는 과학자들과 대전 연구소에서 본 열정 넘치는 과학자들을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질문조차 할 수 없는 환경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환경의 차이가 바로 두 나라의 차이라고 강조했어요. 북한과 한국의 대비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한쪽은 절망 속에서 고철을 만들고 다른 쪽은 희망 속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차이가 바로 자유와 억압의 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그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러시아도 한국처럼 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희망적으로 대답했어요. 물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특별한 이유도 설명했어요. 자신들의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상생을 추구하는 철학을 가진 나라라고 강조했어요. K-팝 같은 문화 콘텐츠도 바로 그런 철학의 산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국 문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보이지 않는 핵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성과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했어요. 경제 규모 10위권에 오른 것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상생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을 추구하는 나라라고 설명했어요. 강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나라를 한국처럼 만들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핵무기나 군사력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매혹시키는 나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강국은 무력이 아니라 매력으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어요. 자국민을 사랑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지아 사건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털어놓았어요.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을 더욱 존중하고 배워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한국처럼 현명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무기보다는 기술로, 위협보다는 협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지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간조했습니다. 21세기는 한국 같은 나라들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핵무기라는 20세기의 유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강국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특히 중국 학생이 제게 다가와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배웠다고 고백했어요. 진정한 강국이 무엇인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학생들도 하나씩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나중에 꼭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가치가 젊은 세대에게 제대로 전해진 것 같아서 말이에요. 이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한국과 같은 나라들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을 떠나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21세기형 강국의 모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핵으로 무장한 평화로운 강국,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각국이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점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도 한국처럼 세계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핵무기보다 무서운 힘이 무엇인지 또 진짜 강국의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할 거리가 많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힘의 정의는 틀렸을지도 모르고 진짜 무기는 총칼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흔들릴 때 오히려 작다고 불리던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모습,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아닐까요? 앞으로 세상은 어디로 흘러갈지, 또 어떤 나라가 진짜 강국으로 남을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